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컸죠. 특히 CPI 발표 또 PPI 발표를 전후로 위아래 움직임이 큰 모습이었는데 한 주 흐름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주 초반에는 좀 강했다가 주 후반에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변동성이 지속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요, 전반적으로 보합 수준의 움직임을 보였었고요. 다우존스 마이너스 0.1%, S&P 500 마이너스 0.3%, 나스닥은 플러스 0.6%, 러셀 2000은 플러스 1.4%.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어떤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 초반에 강했다가 주 후반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은요, 달러 지수가 101까지도 하락을 했었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105 근처까지 올라왔었고요.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달러의 움직임이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가파른 하락 이후에 또 반등 그리고 또 다시 점차적으로 하락 박스권에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흐름 자체가 금리의 움직임과 또 맞물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3.3% 바닥에서 올라와서 3.93까지도 올라갔다가 다시 살짝 지금 하락해서 3.8% 정도 수준에서 변동성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21선까지 내려왔었다가 다시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적으로 하락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결국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조정장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또 대세 하락장의 시작은 아닐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럼 그 근본적인 문제인 물가가 안정을 좀 찾아야 조정이 일시적이지 않겠습니까? 물가 안에서도 주거비, 병원 외래진료비 등의 항목이 부담스러운 요소로 작용하는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의 물가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시장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우선 인플레이션의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6월, 7월 이때쯤에 가장 고점을 찍었던 인플레이션 숫자입니다. 9%가 넘었었죠.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6.4%까지 이번에 떨어졌는데요. 그렇지만 전달에 보시면은 6.5%에서 전달에는 6.4%로 겨우 0.1%포인트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덜 떨어졌던 이유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주거비용 이 40% 정도 영향을 미쳤고 식품 가격이 20% 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 두 개를 합하면은 3분의 2나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떨어져야지만 인플레이션 숫자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식품 가격은 이미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관련된 이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주거비 쪽이죠.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고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있고 숫자는 자그마치 8%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지가 나타날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결국 주거비는 주택 가격의 이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주거비의 고점은 주택가격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나서 몇 개월 이후에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중간에도 보시면은 비슷한 모습인데 걸리는 기간이 1년이 좀 넘는 기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2022년 4월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이 되려면 4월은 돼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일어납니다. 두 개의 선이 맞부딪히면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고 떨어지게 된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숫자가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 물론 좀 더 올라갔다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확연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 미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4%대 중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 CPI 숫자가 나오고 나서 이제는 5.25 연말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금리를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예측하는 것이 맞겠고, 근데 이제 이것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느냐,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올해 안에 일어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경기 침체가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의 예상은 1년 동안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최소 아무리 빨리 일어나도 내년 이맘때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주식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 것에 주목할 게 아니라 이제는 향후 높아진 금리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튼튼함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시장에서도 힘을 받고 있는 노랜딩 시나리오. 네. 가 있단 말이죠. 그럼 반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장단기 금리 차가 여전히 역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국 경기 침체는 옵니다. 안 온다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나면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경기가 빠르게 둔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언제 그 시점이 일어날 것이냐.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계속 하반기에 말씀드렸던 게 올해 경기 침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빨라야 2024년 하반기 초쯤에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이 안 나타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작년에 많이 빠져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장단금리 차의 역전 현상은 10년 마이너스 2년짜리가 마이너스 0.78%이고요. 10년 마이너스 3개월 장단금리 차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전이 되고 나서 보통은 짧으면 11개월, 길면은 32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과거 역사상 그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신용카드의 대출과 여기에 연체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판단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신용카드 대출 추이를 보시죠. 이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정반대로 생각하고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간에 있을 때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대출을 해주고 있고 이게 소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기업 실적이 꺾이는 모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GDP의 약 한 3.65% 정도에 되는 신용카드 대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적어도 4% 이상은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연체율도 지금 여전히 2%대니까 이 숫자가 한 4%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또한 또 다른 숫자로 봤었을 때 이 예대율 추이가 중요한데요. 지금 바닥을 잡은 게 59%에서 지금 68%까지 약 9%포인트 올라가는 데 걸린 기간은 1년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가파른 속도로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내년 5월까지는 이렇게 상승을 해야지 전 고점인 77%에 도달합니다. 이때가 돼야지 이때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경기 침체가 왔죠. 사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전 고점인 98%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올라간다는 거죠. 77%까지. 그래서 그때의 시기가 언제냐? 저희의 계산상으로는 2024년 하반기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실적은 계속 괜찮을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대율을 봤을 때는 이제 2024년 상반기 안으로 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 이 시점 이 상황에서 포트 구성은 좀 어떻게 짜야지 좀 현명한 전략일까요? 네. 자, 결국은 지금 달러의 움직임 자체가 여전히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다시 약보합세로 변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선진국과 신흥국의 비중이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쪽이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포트폴리오 약간 조정을 한 게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유럽 쪽의 비중이 10%였는데 5%로 줄였고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의 나스닥 위주로서
더 올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장단 금리 차가 역전이 됐는데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구간에선 성장주가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게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라고 보겠고요. 그다음에 신흥국 쪽으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과 중국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종별로 좀 들여다보면 여전히 지금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전기차 부품,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헬스케어 이쪽에 성장주의 70% 가져가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주고 명목 성장률이 유지가 되면 경제 성장률이 안정적인 모습이 됩니다. 실질 성장률이. 그런 모습이 가장 적절한 것이고 그게 골디락스인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업종이 중요하죠. 아까 인플레이션 보시면은 신차, 중고차 가격은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려 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죠. 자, 이런 업종들이 그만큼 매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 중에서 이 반도체, AI, 뭐 전기차 부품, 신재생 에너지 이쪽은 1월달, 2월달에도 굉장히 테마성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테마가 아니라 이 장기적인 어떤 메가 트렌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적절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본부장님 매주 이 시간마다 특히 올해는 한국에 대한 비중이 좀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데 네. 전략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자, 아까 신흥국 비중을 30% 들고 가야 되는데 그중에서 한국 비중을 10%,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편이죠.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글로벌 시가총액이 2%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10% 정도 들고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제가 좋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돌려보는 모델상에서 가장 상승 여력이 높은 국가가 한국으로 올라오고요. 그 아래서 또 코스닥도 굉장히 높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도 높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흥국 전체의 상승 여력이 한 16%인데 중국과 우리나라는 뭐 18에서 20%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은 편이고요. 또 선진국 전체는 7.7%밖에 안 되니까 그거에 거의 3배 가까이 된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업종들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매력이 있는 이 성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업종들이 무엇이냐라고 봤었을 때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부품,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종목들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매력도가 높은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은 신재생 에너지고요. 조금 밑에 보시면은 결국 자동차, 네. 전기차 쪽이고요. 좀 더 내려가서 뭐 조선업종이라든지 신라호텔, H&M 이런 쪽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쪽인 것이고 또 결국은 앞으로 이 호텔, 항공, 여행과 관련된 리저 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11위부터 20위도 뭐 비슷한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장주 위주의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부품 쪽이 가장 매력이 있어 보이고 그 이외에 조선, 반도체 등 경쟁력 있는 산업, 호텔, 항공, 여행, 리저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안에서는 한화라든지 기아, 현대차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렇게 많이 오른 에코프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진단되고 있다는 부분 긍정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진짜 전략 시간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